남자놈이 진짜 영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112 신고를 했어요. 왜 자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고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119를 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2022년 1월 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공판이 모두 끝나고 정만만이 감도는 재판장. 들리는 거라곤 방청석 제일 앞줄에 나란히 앉은 유가족이 마른 침을 넘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변호사와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고 곧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비통한 오열 소리가 터져나온 건 다름 아닌 유가족 측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약 5개월 전인 2011년 7월 25일 새벽 2시 57분 112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한 곳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만취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후두부 쪽으로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고 상태 확인 중에 호흡과 맥박이 없어 즉시 CPR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여성의 상태는 단순히 술에 취해 넘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위중했습니다. 내원 당일 외상으로는 왼쪽 귀 부위와 뒤통수 부위의 멍과 부종 및 피부가 벗겨진 박피 손상이 보였습니다. CT 촬영에서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됐고 뇌실 내부로 출혈이 퍼진 뇌실 내 출혈이 있고 뇌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미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참혹한 모습으로 실려온 여성은 26살의 황예진 씨. 예진 씨는 본인이 발견된 오피스텔 8층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날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료진은 가족에게 예진 씨가 도저히 수술을 못할 정도로 위독한 상황이고 만약 수술을 해서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 거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소중한 딸. 은행에 취업을 성공했고 동시에 직장에 있는 여의도에서 멀지 않은 서교동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딸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일가량이 지난 8월 17일 딸 예진이는 끝내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고를 받았던 대원은 신고 내용이 뭔가 이상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젊은 남성분이 연락을 하셨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사고가 났는데 왜 자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곧 이어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약간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2로 최초 신고했던 남성은 4분 뒤 다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신고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남성은 자기가 사람을 옮기려다가 머리를 부딪혔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절했는데 머리에서 피가 난다 라고 했습니다. 대체 그날 그 오피스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통신지원금 현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시켜드립니다. 요금솔루션은 인터넷 끝판왕. 네, 오늘 다룰 사건은 2021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언론, 온라인 등에서 실시간으로 사건의 추가 정보 등이 계속 공개되면서 여론이 진행되고 바뀌고 했던 사건입니다. 진실과 판결까지 정의가 과연 실현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 씨 상흔이 심각했다, 위중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왼쪽 귀와 뒤쪽 부위에 멍과 부종, 박피. 그럼 뭐겠습니까? 박피 같은 거라 이런 거는 머리를 찧은 형태가 되겠죠. 네. 부종하고 멍이라고 하면은 문제는 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뇌실 안쪽까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뇌 안쪽이 손상이 된 거죠. 그럼 당연히 뇌사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넘어져갖고 이게 가능하냐 이쪽이. 우리가 보통 넘어지면 이쪽이 깨지거나 이쪽이 깨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뒤쪽이 깨진다는 것은 솔직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형태의 뭔가 타격이 있는 것이 만든 것 같다. 근데 넘어져서 이게 일회성 충격으로 보이는데 피부까지는 그렇죠. 이게 발생을 하나요?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누르거나 비비거나 이렇게 막
짓거나 이러면 그리고 이제 신고가 네. 이걸 보면서 이 남자놈이 진짜 영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어요? 112 신고와 119 신고. 네. 네. 차이. 왜 119 신고했는지 아시죠? 네. 네. 응급 상황으로 이송돼야 되니까. 응급 상황으로 이송돼서 네. 해섬은 병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뇌사 상태인 거죠. 만약에 112에 했으면은 네. 이게 사건이 되는데 119에 했으니까 남자놈 말로대로 사고가 된 거죠. 뭐 모르겠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피가 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당연히 살려야 되니까 네. 살리는 거죠. 근데 뭐 이미 도착했을 때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CPR을 그렇죠. 현장에서 하면서 옮겼다라고. 근데 119가 투입되면은 네. 지금 죽었어도 살려야 돼요. 네. 다행히 심장은 살릴 수 있죠. 왜냐하면 강심제를 놓으면 되니까. 네. 근데 지금 병원에서 처치하면서 증거들이 사라졌잖아요. 왜냐? 이 남자놈이 112 신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왜 자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사고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119를 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네. 내가 사람을 옮기려다가 어디 머리를 부딪혔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절했는데 머리가 피가 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네. 내가 옮기려고 했다. 네. 이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2에 신고했을 때는 전화를 하다가 이게 아차. 그렇죠. 끊은 거죠. 끊은 거죠. 생각했다가 네. 뭔가 아닌가. 네, 4분 동안 생각한 거는 CCTV에 내가 얘를 옮기는 장면이 찍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을 옮기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도 상태가 되려면은 머리가 부딪혀야 되는 정도의 일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119에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스토리를 4분 동안에 재빠르게 만들었다. 예, 그렇죠. 자, 어딘가 이상했던 황예진 씨의 상흔과 죽음이었는데요. 이 문제의 신고자 누구였으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는 황예진 씨와 몇 해 전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만난 30대 남성 이 씨였습니다. 15명 남짓되는 동기들의 사이는 돈독했고 황예진 씨와 이 씨도 서로를 챙겨주고 응원하는 사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던 직장 동료가 사고를 당해 수술 후 뇌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제가 딸의 손을 잡았는데 그때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 손을. 그런데 3주를 버티는 딸이 너무 힘들 테니까 제가 딸한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믿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딸이 갔어요. 그날. 결국 예진 씨는 사건이 있고 24일 뒤인 8월 17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26이란 나이에 허망하게 가버린 예진 씨를 추모하기 위해 친구와 동기들이 그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동기 중 한 사람만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고자이기도 한 동기 이 씨. 그는 왜 친했던 동기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곳에 가지 않았을까? 피해자의 발인 다음 날 해당 사건을 취재하던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그를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좀 무서워서요.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이라서 뵙고는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요. 취재진 앞에서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인 이 씨는 심지어 감정에 벅찼는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사망한 황 씨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며 감정을 추스른 뒤에 나중에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말한 이 씨. 그러나 그는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약속 시간이 몇 분 지난 뒤 전화 한 통을 걸어왔습니다. 차분해진 목소리가 된 이 씨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한 결과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다른 사람이 된 이 씨. 그는 이미 사건 당일 긴급 체포된 용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6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놀랍게도 현장에서 체포된 이 씨는 불구속된 상태로 직장까지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진술에서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예진 씨의 어깨를 몇 번 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 출동 당시에 예진 씨의 상태가 이 씨의 설명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예진 씨의 8층 자취집에 있던 그녀의 핸드폰을 챙겨
포렌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는데 다행히 예진 씨의 어머니가 딸의 핸드폰 잠금 해제 번호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입력해도 잠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현장에서 확보된 CCTV에 8층 복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예진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신고자인 동기 이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예진 씨의 집으로 들어가더니 뭘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예진 씨의 핸드폰. 저희는 이 씨가 핸드폰을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번을 바꾼 거죠. 근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이 씨. 그렇다면 진실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오피스텔 곳곳엔 CCTV가 있었고 그날의 일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 계속해서 이 사람이 말을 바꿔오기 때문에요. 이 씨의 뭐 행동 태도가 뭐 사고 났다, 잠자는 척했다, 그리고 탐사 프로그램 갔을 경우에도 막 무섭다, 처음이라 그렇다. 근데 변호사랑 통화하고 갑자기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돼서 인터뷰도 거절하고. 변호사 코칭을 받았다고 하지만 네, 애초에 이놈은 나쁜 놈 같아요. 네, 변호사 코칭을 한다 하더라도 네. 감정이 확 변할 수는 없어요. 음.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왔어서 질질 짜고 그런 거는 쇼였던 거 하고 그게 오히려 연기였다. 네, 연기였고 네, 변호사 코칭을 받아서 뭐 태세 전환했는데 태세 전환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근데 이 정도로 확 바꾸는 거는 실제로는 변호사 코칭의 게 아니라 네. 자기 머리. 생각해 보세요. 112 신고했다 119 신고한 건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4분 동안 냉정하게 네. 스토리를 딱 정립해서 신고를 그렇죠. 바꾼 사람이 근데 그 찔찔 짜고 뭐 탐사 보도 소리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모면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법률 대응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네. 이 범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격적 특징이 예. 관련되어 있었다.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역시 그냥 괜히 뭐 또 뭔가 흘리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그렇죠. 예. 네. 그런데도 직장은 그냥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니고 네, 피해자 부모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고 네, 진짜 나쁜 놈이죠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여자친구였잖아요. 어쨌든 네, 본인은 책임 없다 그래. 책임 없어. 사고로 죽었다고 그래 쳐 본인 말대로. 네.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면 예. 그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폰 문제예요. 핸드폰을 네, 아니 만약에 이 CCTV가 없었으면은 진짜 핸드폰 어디 갔는지 몰랐다고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고 나온 게 찍혔어요. 네. 그리고 번호를 지가 바꿔버렸어요. 바꾼 것으로 추정하는데 네. 본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아니다라고 있습니다. 하는데 네. 바꿨다고 보는 게 맞는 거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는데 비번이 바뀌어 있으면 누가 바꿨겠어요. 합리적으로 추정해도. 왜 그럼 감추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이성적인 뇌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렇죠. 119 신고를 하고 네. 아차부터 네. 돌려서 119로 바꾸고 그래서- 그다음에 핸드폰을 또 올라가서 네. 재빨리 가지고 나옵니다. 알리바이와 증거를 다 싹 조작하거나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련의 그 이성적인 어떤 네. 사후에 감추는 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 네. 있다.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탐사보도 프로그램 앞에 나와서 찔찔 짠 거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사람의 성격적 특징과 이렇게 막 그 감정이 음. 충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혀 안 맞는 거죠. 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요, 이때. 왜냐하면 이거는 네. 살인죄로 지금 한 게 아니라 상해죄예요. 상해죄. 네. 그것도 상해도 고의가 없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구속영장을 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그렇죠. 공론화를 해서 보강 수사를 촉발했을 것으로. 왜냐면 이게 국민청원을 올리시고 그 전까지는 사실 되게 느슨하게 움직이던 경찰과 이제 관계자들이 이 공론화 되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CCTV를 적극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핸드폰 포렌식 이런 것들 아마 이 어머니의 이런 어떤 공론화가 아니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 예진 씨의 죽음 전까지의 상황이 기록된 CCTV가 나왔는데요. 과연 그날 카메라에 기록된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사건 발생 7시간 30분 전 서교동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예진 씨와 이 씨. 그런데 그날 오피스텔엔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진 씨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 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녀는 예진 씨와 평소 가깝게 지냈던 지인 다희 씨. 그날은 예진 씨 집에서 셋이 집들이 파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술 좀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중간에 오빠는 먼저 잠들었고요. 예진이는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같이 노래도 부르고 재밌게 놀았거든요. 새벽 2시 20분경 오피스텔 CCTV로 집에서 나오는 예진 씨와 다희 씨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예진 씨는 홀로 다희 씨를 배웅한 뒤 다시 오피스텔 8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8분 뒤 이번엔 집 밖으로 이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진 씨가 집으로 돌아갈 때만 하더라도 잠이 들어 있었던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듯 가방까지 챙긴 모습. 그리고 그런 이 씨의 뒤로 황예진 씨가 따라 나오는데 그녀는 맨발이었습니다. 예진 씨는 그 상태로 이 씨를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갔고 이 씨를 향해 한동안 뭔가를 따지듯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둘은 어떤 사이였을까? 동기들끼리 한 번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됐어요. 예진이랑 이 씨랑 사귀고 있었다는 걸. 2달 정도 사귀었다고 했는데 다들 엄청 놀랐죠. 알고 보니까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원래 예진 씨는 남자친구를 사귀면 언제나 친구들에게 말했고 메신저 프로필이나 SNS를 통해 연인의 존재를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극구 비밀 연애를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연애 사실을 알게 된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알려줬냐 라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왜 둘의 연애를 이토록 숨기고 싶어 했을까? 예진이가 남친 휴대폰을 보다가 이전에 남친과 썸을 탔던 여자랑 문자를 주고받은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그 여자한테 아직 미련이 있는 것처럼 보내서 따졌는데 남친이 대놓고 그 여자한테 성적으로 끌렸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되게 직설적으로 다른 여자랑 자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해서 둘이 자주 싸웠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휴대폰 포렌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예진 씨는 이 씨의 이성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심지어 이 씨가 예진 씨에게 옮긴 성병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예진 씨가 이 씨에게 뭔가를 따지듯 쫓아간 모습도 연장선 상의 일이었을까? CCTV를 보면 예진 씨는 이 씨를 따라 오피스텔 1층으로 내려왔고 엘리베이터 문을 막고 서서 그를 붙잡았지만 이 씨는 그녀를 밀어내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몇 분 뒤 오피스텔 현관을 나오는 이 씨의 머리를 예진 씨가 낚아채자 이 씨는 예진 씨의 손을 제압한 뒤 그녀를 유리벽으로 10여 차례 밀칩니다. 앞뒤로 휘청휘청 흔들리는 머리. 이후 그녀를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 쪽을 때리는 등 폭행까지 연달아 이어집니다. 머리에 큰 충격이 간 듯 예진 씨는 몇 분 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쓰러진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의식을 차린 예진 씨가 바닥을 기어 그에게서 벗어나자 이 씨는 다시 자리를 뜹니다. 예진 씨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이 씨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잠시 뒤 오피스텔 건물 근처 주택가에 있는 CCTV에서였습니다. 예진 씨는 다시 이 씨에게 달려들었고 이 씨가 다가오자 바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런 이 씨를 향해 쏟아지는 3차 폭행. 이 씨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해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는데 이때 화면 속으로 예상치 못한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시끄럽길래 나와봤어요. 두 사람 다 모두 흥분한 상태였고 여자분은 남자분이 가려고 하는 걸 막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여자분이 네가 왜 나를 때리고 가냐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느낌상 남자분이 뭔가 잘못했고 여자분은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둘은 다시 오피스텔을 향해 CCTV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CCTV를 통해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들. 과연 그날의 마지막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 부분이겠는데요. 사건 발생 닷새 전에 이 둘의 연인 관계가 친구들에게 알려지자 이 씨가 분노했다라고 하는 친구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예진 씨 메일에서 이 씨가 자기 친구들한테 이 사귀던 예진 씨를 미친년, 짐승년이라고 지칭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발견이 됩니다. 둘 사이 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친구한테 성병을 옮기는 관계겠죠.
그럼 미친놈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예진 씨는 네. 남자친구라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이 남자친구란 놈은 그냥 어장관리한 거예요. 사귀는 척 해주면서 그냥 잠을 자는 예, 사이. 예. 예. 그리고 다른 많은 예. 그것도 뭐 성병을 가진 여자들이랑 아니면 지가 그 성병을 가졌던 거랑 하는 더러운 놈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비밀 연애를 요구한 거예요. 왜 비밀 연애를 요구했을까? 그거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왜? 아니 건전하게 만나는 남녀가 비밀 연애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회사 은행에서 사내 연애를 금지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이 남자 놈의 이상 심리가 나타나는 거고 둘이 사귀는 걸 알게 됐는데 왜 그걸 화까지 내요? 그 다음에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남자친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이 연인 관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여러 여자하고 자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틀어졌잖아. 예. 이렇게 아무리 네. 그래도 미친년 짐승년 이게 뭐 그러니까 동기한테 이거 네, 누가 이걸 네. 밝혔냐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너 때문에 망쳤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이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당일날 이 CCTV에서 예진 씨가 쫓아가서 막 머리채 잡고 이런 화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봤느냐라고 네.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예진 씨라는 사람이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서로 맞싸우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놈들은. 왜냐하면 자신을 하찮은 여자가 네. 이놈 입장에서 네.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폭력을 행사하는 분조장이 있는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달려드니까 거의 죽일 듯이 패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놈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분조장이 있는 경우는 네. 실제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당연히.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여성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하다. 예, 폭력성이. 왜냐하면 예. 그냥 벌레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네. CC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그냥 돌변해갖고 막 엄청나게 네. 폭력을 가해. 이게 분조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 안 하는 게 나아요. 큰일 납니다. 음. 근데 이분은 자기가 억울하고 분하니까 따진 거예요. 네. 따질 수 있죠. 근데 상을 가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아마 네. 예상을 못 하셨을 네. 것 같은데 이제 이 씨가 보인 폭행의 패턴이 있어요. 지금 이제 CCTV에서 저희가 1차, 2차, 3차라고 이제 그 판결문에서 나누는 폭행으로 나누긴 하는데 1층에서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흔들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올라타고 주택가에서 또 한 번 또 폭행이 있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놈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네. 아무 해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따지고 거기서 폭행을 하고 다시 또 1층에서 근데 심각해졌죠. 그때는 막 벽에 밀치고 할 정도였어요. 사실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잠깐 기절까지 할 예, 정도로. 예. 근데 그 다음에 이 예진 씨라는 분이 더 화가 나니까 더 따라갔는데 그거 사실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길가까지 가서 그때는 거의 죽일 듯이 그거를 만약에 주민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였습니다. 네. 진짜로. 근데 그 상태인데 거기까지 갔는데 분노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막혔잖아요. 네. 그 분노를 따라와서 푼 거예요. 정확히 4번이죠. 마지막 4차. 이 심리 변화 과정과 행동 변화 과정을 법만 공부한 애들은 몰라요. 판사들은. 네. 심리적인 폭력의 전이 과정을 모르니까 해석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판결이 좀 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죠. 자, 과연 CCTV 속 예진 씨는 아직까지 움직여서 걸어 다녔는데요. 4차라고 불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곳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마주친 뒤 예진 씨와 이 씨는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이 씨가 예진 씨의 뒤를 쫓았고 예진 씨가 그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두 사람이 CCTV의 사각지대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약 5분 뒤 1층에서 열린 엘리베이터에 축 늘어진 예진 씨와 그런 그녀를 안으로 질질 끌어옮기고 있는 이 씨가 잡혔습니다. CCTV 상으로는 피해자가 근육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남성의 움직임을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으로 완전히 의식이 소실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정지인지까지는 모르겠고요. 대체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녀가 단 5분 만에 이런 모습이 된 걸까? 곧이어 이 씨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가 그가 처음 112로 전화를 했던 순간 분명 그는 신고를 하며 사고가 났는데 왜 자는 척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전화를 걸었던 이 씨는 예진 씨의 집이 있는 8층까지 갔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그녀를 질질 끌어 1층 현관 입구로 옮겼습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 이후 119에 2차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때는 119에 예진 씨가 술에 취해 쓰러졌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녀의 상태는 어땠을까? 사인은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뇌저부 지주 막하 출혈입니다. 척추동맥이 파열된 건 단순한 충격이나 넘어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손상이고요. 피해자의 목에는 강하게 뒤로 젖혀졌다가 꺾이는 과신전 과굴절 손상이 발견됐는데 이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파열됐고 뇌 아래쪽 공간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피해자가 거의 방어를 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목에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했을 거고요. 실제로 당시 영상 속 예진 씨는 고개를 비롯해 온몸에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뇌 안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동안 1층에서 8층으로 다시 1층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가족들은 이 점에 분노했습니다. 때린 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건 쓰러져서 피가 났는데도 제때 제대로 119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은 사람이 그렇게 1층과 8층으로 끌고 다녔다는 건 살릴 의도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강한 외력이 최종적으로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4차 폭행이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다는 것.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인 이 씨는 어깨를 몇 번 밀치긴 했지만 갑자기 쓰러졌다며 처음부터 예진 씨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 결과는 자신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 씨가 한 행동은 그가 주장한 단순한 실랑이가 아닌 연속적인 폭력 행위였고 그 폭력 행위와 예진 씨의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네, 앞서서 얘기한 그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4차 폭행 전후의 것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죠. 또 상흔과 전후의 어떤 상황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신전이라고 돼 있죠. 네, 이 부검이가 과신전 과굴절 손상, 예, 목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을 뒤로 했거나 앞으로 했거나 심하게 해갖고. 꺾여서 부러졌다. 예,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 과신전 과굴절 형태는 몸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공간과 도구를 이용해서 부러뜨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살해 의도가 있어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했는가를 그 사각지대에 있는 데에서 어떤 도구라든가 아닌 공간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연결이 안 돼요. 앞에 폭행과. 네. 네. 피해자가 거의 방어를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서 목에 강력한 외력이 가해졌을 거다. 정신을 잃게 만들었잖아요. 네, 끌고 다니면서. 네. 그러다가 거기서 마지막 치명상을 가한 거죠. 사각지대를 이게 우연히 안으로 들어간 건지 선택해서 들어간 건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네. 사각지대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네, 저기 사각지대와 이쪽 사각지대의 중간 제가 보기에는 그 안쪽에 그 구석에 공간이 있어. 거기를 밟았을 수 있어요. 목을 대놓고. 그러면 이 상태가 나타나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의도적으로 그 죽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 죽이려고 그렇죠. 사각지대 예, 밖으로 숨은 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입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증을 안 하고 사각지대니까 그냥 모른다라고 해버린 거죠. 네. 네. 통화하는 장면이 이제 한 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 4분 사이에 그게 찍혀 있었는데, 이거 왜 1층에서 8층 갔다가 다시 이렇게 1층으로 데리고 내렸어요? 얘 생각으로는 그거잖아요. 네. 예진 씨가 술 먹고 어디서 엎어져 갖고 네. 뭐가 부러지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의 원인은 자기가 스스로 술 먹고 넘어져서 된 네. 결과여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집안에서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구조물이 안 나온다. 그렇죠. 상황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네. 주민이 멀쩡한 여자를 봤어요. 네. 그러면 집안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50세 들어오는 입구에서 뭐가 이래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스테이징이네요. 그렇죠. 그걸 하려고 얘가 머리를 쓴 거죠. 위아래로 끌고 내려. 그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질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네.
정말 이게 이 씨가 얘가 수상 임명 구조 요원 자격증이 있어요. CPR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CPR을 하진 않아요.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놈도 참 웃긴 놈은 CCTV가 찍히고 있다는 걸 이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흥분된 상태라서 네. 본저장에 있는 놈들이 흥분이 된다. 그러니까 죽여놓고 나서 예. 이제 이성이 돌아와서 112 신호를 끊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높은 상태가 있어요. 예, 핸드폰도 챙겨야 예. 되고. 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씨의 여자관계, 성적인 영상물 시청, 성병을 옮긴 문제로 두 사람이 자주 다퉜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특히 이놈은 성병까지 있으면 그 성적인 영상물이 노트북이나 이런 데에 다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해명을 하라고 이 예진 씨가 따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병 걸린 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자기를 뭘로 아느냐라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진짜 더러운 놈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사건 당일 새벽에 예진 씨가 다툰 사실을 왜 친구에게 알렸냐라고 말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다 정도의 두세 문장만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유족이 이 가해자 진술에 의존해서 재구성한 그날 그 시점 그 이후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예진 씨를 죽음으로 내모기까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가해자는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를 더 면밀하게 역추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야지 이 연인 관계의 특수성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뭔지를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봐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재판이 1월 4일, 18일, 12월 3일 세 차례만 열리고 또 마무리가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변호사의 힘이죠. 증거, 조사, 네. 증거 감정 이런 걸 다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검사는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의 그 요구도 들어주지 않은 거죠.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상해치사 복귀 못한다라고 해버린 거고 더 입증하려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즉 살인의 고의. 이게 보통 흔히 말하는 이 검사들의 그 약점이죠. 뭐 상대가 뭐 전관이 나왔는지 아닌지는 모르나 검찰 기소가 당시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 당시 또 수사 등이 답답해서 어머니가 이제 대단하신 게 공론화 시켜서 청원 올리고 자기가 범죄 심리학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서 이 얘기도 지금 범행 심리다 이런 거 왜 역추적 안 하고 동기 이거 왜 살인 의도 있는지 왜 분석 안 하냐도 본인이 공부하신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도 이제 결국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 오래 쓰고 계시는 분들 제발 꼭 보십시오. 네, 지금 잡은 물고기 되셨다고요. 김 PD 진정. 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용하시는 거 꼭 필요한 요금제신가요? 혹시 아주 예전에 느린 속도로 가입하고 비싼 요금 내고 계신가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인터넷, 핸드폰, 가족결합 등 최적의 가성비 요금제로 만들어드리면서요. 통신지원금 현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시켜드립니다. 이 80만 원 안 받으면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80만 원 지원금에 합리적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해서 최대 72만 원까지 더 챙겨드립니다. 인터넷 끝판왕은 판매 마진이 아니라 가입자 유치가 더 중요한 업체라서 유치를 위해서 마진 줄이고 사은품 더 드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합니다. 가입 안 하셔도 되고 견적만 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1666-9743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80만 원 챙기시고 요금제 더 싸게 낮추시길 바랍니다. 요금 솔루션은 인터넷 끝판왕. 네, 그렇다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으로 이 범행 직전에도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관계는 있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이 사건 상해치사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교제 살인의 일방적인 유형과는 그 경우와 사안이 다르다.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폭력을 행사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 행위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목과 머리에 간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4차 폭행의 경우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얼굴, 머리 등 뚜렷한 외력의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학교를 졸업하며 취업 준비를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징역 7년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확정이 됩니다. 예, 이걸 대표적으로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정신 나간 판사들이 있으니까 한심한 건데 이게 우발적으로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제살인의 일반 유형과 다른데 도대체 교제살인의 일반 유형이 뭐니? 하고 묻고 싶어요. 판사한테. 그러니까 얘는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여자친구라는 걸 속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나서 따지는 과정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게 우발적인 형태의 폭행이 아니라 실제로는 잠재되어 있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 판사의 얘기는 이거예요. 되게 평범하게 취업 준비로 살아와서 여태까지 아무런 일도 안 저지르고 그냥 잘 살아온 애예요. 범인은 라고 하는데 전혀 맥락도 안 맞고 수사된 것을 전혀 적용도 안 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피해자 사망에 대해서 부모한테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찌질 짜고 거기서만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이 판사들은 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한 거예요. 말 같지도 않게. 더더군다나 무슨 문제야. 4차 폭행의 부분은 앞에 3차 때 주먹으로 때리고 여기만 때려갖고 간접적인 것만 있었고 4차 폭행 모르지만 그때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4차 폭행은 왜 굳이 끌고 가서 거기서 그랬어? 그럼 똑같았을 거라고 하면 이거는 수사 미진이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왜 여기로 굳이 끌고 들어갔을까? 그거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왜 때렸는지도 모르고 이 범인은 되게 착하게 살아온 별거 아닌 애인데 재수가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자친구랑 싸우다 흥분해서 재수없게. 이렇게까지 됐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차 또 항소심에서 특히나 또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면 이게 4차가 찍혀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흔이 나오냐에 대해서 증언들을 합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신전이 긴장이 약한 상태에서 흔들어기만 해도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말하면 변호사의 기술을 부린 거죠. 네. 말하자면 물타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네. 그럼 변호사들이 뭐 그런 짓을 했다고 쳐도 맥락을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대로라면 그냥 긴장해서 여자가 목이 부러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재판이 22년 재판이거든요. 예. 그게 4년 전이에요. 네, 7년형 받았고 29년이 만기 출소인데. 예. 굉장히 위험한 그런 놈인 거예요. 네. 어쨌든 저희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구석이 없는 지금 수사와 판결 결과까지를 좀 살펴봤고 저희의 이제 가족, 형제, 자매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7년형이면 되는구나. 사람을 이렇게 때려 죽였는데 그것도 목을 부러뜨려 죽였는데 네. 그냥 상해치사로. 너무 안타깝고요. 예. 이 현재 진행형인 이게 뭐 2000년 사건이 아니라 2022년 사건의 판결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도 이런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대한민국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지금도 마음속 지옥을 품고 살아가실 또 부모님들이 계시죠. 네, 이쪽들 너무 안타깝고요. 곧 황예진 씨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